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효소까지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었던 유전자랑 염색체에 관련한 거 다른 내용 한번 볼 건데, 자, 먼저 A 보면 유전자와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간에 배웠던 게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굳이 뭐 탄단지 중에 순위를 매겨본다면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가진다라고 했었고, 이걸 대표적인 예시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효소 배웠었죠. 자, 그래서 효소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준다, 낮춰준다? 낮춰준다, 낮춰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뭐 물질 대사와 같은 생체 반응들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몸을 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우리 몸을 구성하는 피부, 뭐 장기 이런 것들 자체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은 중요한 물질이다라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의 뭐 외형이라든지 키 이런 것들도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당연히 우리가 사람마다도 생김새가 다르듯이 단백질의 종류 내지는 이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각자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건데, 단백질도 다르다는 건 뭔가 유전자와 단백질이 이와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가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타이틀 보니까 유전자와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유전자는 앞에서 뭐 유전 배울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DNA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핵분열 이런 것도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핵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얘가 유전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세포의 핵 속에서 DNA가 단백질과 결합된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핵 안에는 여기 DNA가 있는데, 이때 이 DNA가 지금 단백질과 응축된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응축된다면 이제 염색사라고 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염색사에서 사가 뭐냐면 실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시면 이제 단백질이 여기 실처럼 보이는 DNA에 뭉쳐져서 이렇게 얘네들이 엄청 굵은 실타래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 자체가 염색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털공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털공 같은 경우도 얘네들을 다 풀어본다면 얘네들이 가느다란 실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털 자체를, 털실을 뭉친다면 털공이라는 형태로 바꿀 수도 있듯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 이 염색사가 응축을 하게 된다면, 꽉꽉 뭉쳐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뭐 유전이 일어나는 단위로 얘기를 했었던 염색체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DNA는 어떤 형태로 자손한테 전달되냐면 염색체 형태로 자손에게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 또는 뭐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쪼개지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배웠었던 이러한 형태인 염색체 형태로 자손에게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전자는 어떤 거냐면 DNA에서 우리 아까 유전자와 DNA로 합쳐져서 지금 염색파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는데, 이때 이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혹시 뭐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시면 배우실 건데, 이렇게 DNA가 쭉 있을 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유전자로 쓰이는 부분은 얼마 없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유전자로 쓰이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뭐 실제로 쓰이지 않거나 혹은 뭐 조절하는 영역을 하는 데 쓰이는데 어쨌든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하면 될 것은 모든 DNA들이 다 유전자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에만 존재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리고 한 분자의 DNA는 많은 유전자가 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유전 정보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DNA의 특정 부위에 있는 유전자를 의미를 할 건데 이때 이 유전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냐면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에 저장이 됩니다. 자, 염기 서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단위체 배울 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핵산, 뭐 DNA 또는 RNA에 대해서 얘네들의 단위체에는 총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뭐냐면 당, 인산, 염기.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이제 얘네들이 구성하는 DNA의 단위체 내지는 핵산의 단위체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었죠. 이때 뉴클레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분들이 뉴클리얼 에너지 할 때도 핵 에너지라고 배웠듯이 이 뉴클리라고 하는 것은 핵을 의미한다 했었죠. 자, 그럼 우리 이제 과학에서는 이 핵이 어떤 걸 의미했었냐면 세포 안에 존재하는 유전 정보를 담은 세포 소기관을 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얘는 핵을 구성하는 단위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형성이 된다면 여러 개 할 때 앞에 접두어 폴리를 쓴다 했었죠. 자,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때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할 때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사슬이 쭉 형성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걸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결합은 뭐였냐면 바로 당과 인산끼리의 결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이제 가운데로 나타나게 되는 게 염기서열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DNA는 어떻게 형성이 된다 했었냐면 이런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두 개 결합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DNA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된 똑같은 모양 자체가 지금 자, 한번 얘를 똑같이 그려볼게요. 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염기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때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끼리의 결합인 DNA를 매개할 수 있는 결합 자체는 지금 파란색으로 우리가 그려놓은 이 염기끼리의 결합이 최종적으로 DNA를 형성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뭔가 DNA를 형성하는 구조랑 굉장히 연관이 있죠. 유전 정보는 어떻게 저장되냐면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여기 상부적인 서열에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게 염기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뭐였냐면 A, T, G, C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특징이 지금 A, T, G, C끼리는 서로 상부적인 연결을 하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G가 있으면 여긴 무조건 C가 있다. 여기 A가 있으면 여기 무조건 T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지금 어떤 염기가 있고 뭐 상부적인 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얘는 이제 나중에 고1 때 하실 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DNA가 어떻게 출발했지? 아, 처음에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했었지. 근데 뉴클레오타이드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할 때는 누구와 누가 결합했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DNA가 될 때는 이 두 개의 사슬끼리 묶일 때 누구랑 누구랑 결합했지? 뭐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셔도 이제 여기 이해하시는 데는 굉장히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대충,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웠었던 여기 사슬끼리의 결합에서 결합을 매개하는 것이 염기와 염기끼리의 결합이었는데, 이제 유전 정보도 여기 염기 서열에 저장되네. 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전자와 단백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일어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생물은 결론적으로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효소를 비롯한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때 이 다양한 단백질에 의해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형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명체가 가지는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때 한번 질문했었는데 우리 뭐 대사성 질환 이런 거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당뇨병 생각을 하시면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1형 당뇨병이랑 2형 당뇨병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너무 지방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혹은 운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당뇨병은 주로 2형입니다.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제 당뇨병에서 중요한 것이 혈당량인데 이 혈당량을 조절하는 효소가 인슐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기를 인슐린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포도당량인 우리 혈중에 존재하는 포도당량인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인슐린이 높아야지만 이제 혈당량이 높을 때 낮춰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E형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제 인슐린은 정상이에요. 인슐린 수치는 정상인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은 뭐 운동을 안 하거나 혹은 뭐 너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 이래서 인슐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뭐야, 인슐린 없잖아. 아, 나 이거 못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슐린이라고 하는 지금 효소 내지는 단백질은 제대로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E형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 사람의 몸에서는 원래 우리 몸이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 서열 내지는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인슐린이 합성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번거롭지만 사실 치료가 더 쉬운 것은 1형이겠죠. 왜냐면 우리는 이 사람은 인슐린이 잘 합성되지 않아요. 그 말은 인슐린을 꽂아주기만 하면 되겠죠. 인슐린을 우리 혈중 내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1형 당뇨병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제 인슐린 주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주사해주면서 병을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단백질 관련된 혹은 효소 관련된 모든 질병들은 대부분 이제 선천적인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눈동자라는 형질에 대해서 서로 다른 형질이 나타나고 있어요. 갈색 눈동자와 파란색 눈동자. 자, 그럼 갈색 눈동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멜라닌 색소가 상대적으로 많다. 파란색 같은 경우는 멜라닌 색소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멜라닌 색소를 결정하고 있는 건 결국엔 뭐였냐면 유전자였어요. 자, 그래서 갈색 눈동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유전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합성 효소가 많았으니까 당연히 멜라닌도 합성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갈색 눈동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반면 파란색 눈동자 같은 경우는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적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를 생산하게 되어서 지금 멜라닌이 적게 합성되어서 최종적으로 파란색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린 여기서 어떤 걸 캐치할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지금 멜라닌이라고 하는 또는 멜라닌 합성 효소라고 하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어디 있냐? 유전자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전자가 다르면 합성되는 단백질의 양이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유전자가 다르면 그에 따라 형질도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서 보면 사슴의 털색이 다른 까닭.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흰색이었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상대적으로 진한 색을 만들어내는 멜라닌 색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충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가 도대체 어떻게 흐르는지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정보가 어떻게 흐르냐면 자, 먼저 DNA에서 유전자가 애초에 우리 몸에서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효소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는 이런 효소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형질이 이렇게 나타나겠구나. 이게 애초에 유전자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유전자를 따라서 지금 단백질이 합성이 될 거고 이 단백질이 합성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형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그럼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우리 몸의 형질을 결정하기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이 유전자에 다 달려있다. 이 유전자가 또 어떻게 움직여서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도 영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전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우리가 봤던 거는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든다. 자, 그럼 이 단백질이 형질을 결정한다 라고 우리 배웠었는데, 지금 우리 배우는 유전 정보의 흐름에서는 여기를 조금 더 이제 더 늘려서 한번 어떤 일이 또 중간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 중심 원리라고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유전 정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설명하는 원리가 지금 생명 중심 원리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생명 중심 원리에 의하면 유전 정보는 DNA에서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DNA랑 RNA를 비교한다면 DNA는 뭐라고 비유했었냐면 팔만대장경이라고 비유를 했었죠. 자, 그래서 팔만대장경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소중한 문화유산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팔만대장경을 복사하고 싶어. 아, 그럼 내가 뭐 이제 박물관에 가서 저 팔만대장경 복사하고 싶은데 혹시 팔만대장경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 거기서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DNA라고 하는 것은 팔만대장경처럼 원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 RNA는 뭐냐? 자, 우리 다시 팔만대장경 예시로 돌아가 보면,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복사본을 가지고 싶다면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복사되어 있는 것을 복사해달라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래서 RNA는 뭐라고 했었냐면 이 팔만대장경의 복사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쉬워지는 게 결론적으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은 DNA에서 RNA 그리고 단백질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개념을 조금 써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DNA에서 RNA로 가는 건 복사라고 했었는데, 이걸 복사 대신해서 전사라고 쓸게요. 자, 전사. 그래서 얘를 이제 뭐 트랜스크립션이라고 주로 이런 용어로 다루는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는 복사 아니고 전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RNA에서 단백질로 합성되는 과정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는 지금 이 유전자에 코딩되어 있었던 유전 정보를 단백질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전 정보 차원을 단백질 차원으로 바꿔준다. 뭐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RNA에서 단백질로 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번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도 실제로 우리 뭐 한글을 영어로 번역한다. 이 뜻의 translation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사해서 전사, 그리고 지금 유전 정보 차원을 단백질 차원으로 바꿔준다. 지금 언어를 바꿔준다 해서 번역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사 같은 경우는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인데 이때 DNA가 핵 속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DNA가 있는 핵 속에서 전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단백질은 어디서 합성이 된다라고 했었냐면 세포질에 존재를 하는, 세포 안쪽에 존재하는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RNA에서 단백질이 되는 과정이 곧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 과정은 리보솜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서 우리가 유전 정보는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도 우리가 설명했듯이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총 4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축약하면 ATGC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 유전 정보는 지금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냐면 삼염기 조합으로서 보면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우리는 삼염기 조합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밑에서 보면 삼염기 조합이 있는데 얘네들이 총 3개씩 이렇게 잘려서 아미노산으로 바뀐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아미노산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봤죠?
아미노산이 뭐였냐면 단백질의 단위체였어요. 자, 그 말은 단백질을 구성할 수 있는 블록 자체가 아미노산이 되고 이때 세 개의 염기가 합쳐져서 한 개의 아미노산, 또 세 개의 염기가 합쳐져서 한 개의 아미노산을 형성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지금 염기가 존재를 할 때 여기서 세 개씩 단위로 끊겨서 한 조가 되고 이때 이 한 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유전 정보의 전사 뭐 되어 있는데 전사 과정은 우리가 아까 복사하는 과정, DNA에서 RNA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보면 DNA의 염기에 대해서 상보적인 염기를 가지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지는 RNA가 합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A는 T랑 G는 C랑 결합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의 암기 서열이 ATGC, 뭐 ATGC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상보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A에 대해서는 T가 결합하고 T에 대해서는 A가 결합하고 G에 대해서는 C가 결합하고 C에 대해서는 G가 결합해서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상보적이다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때 DNA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당으로 우리 그때 RR이라고 기억해서 리보스를 가진다라고 했었는데 얘들은 보니까 AGCU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T 대신해서 U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표시된 것이 만약에 RNA라고 한다면 T 대신 U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전사라고 하는 것은 DNA 염기 서열의 상보적인 염기 서열, 서로 우리 그때 설명했던 짝을 이루는 서열끼리 붙는 과정인데 이때 RNA는 특이하게도 T 대신해서 U가 붙는다. 그럼 우리 T라고 썼던 거에서 T를 U로만 바꿔준다면 RNA 염기 서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코돈 나와 있는데 코돈에서는 RNA의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3염기 조합을 이제는 코돈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돈은 DNA에서 상부적으로 전사된 것으로 64종류가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제 뒤로 넘어가서 봅시다. 자, 아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코돈은 64종류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보면 64종류의 코돈이 의미하는 건 결국에는 코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3개의 조합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 지금 염기를 종류 총 4개 가지고 있어요. 뭐 U는 T랑 같이 묶어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개 중에 하나, 두 번째 자리도 4개 중에 하나, 세 번째 자리도 4개 중에 하나에서 총 4에 3승되어서 코돈은 64종류이다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보면 밑에서 아미노산은 20종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얘네들이 20종류냐면 자, 여기 지금 표 보면 알 수 있는 게 CUU, CUC, CUA, CUG라고 하는 서로 다른 코돈이 지금 같은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코딩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아미노산이 가질 수 있는 코돈 자체가 여러 가지여서 코돈의 종류가 훨씬 많다. 자, 지금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지금 수가 차이 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 정보의 번역 과정을 보면 결론적으로 먼저 전사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전사 과정을 진행한 한 가닥의 RNA가 이제는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핵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린 단백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곳은 핵이 아니라 리보솜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리보솜이 지금 결합을 한다면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RNA가 핵 밖을 빠져나가서 리보솜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RNA가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을 보고 지금 리보솜에서 이제 펩타이드를 형성을 할 거고, 이때 이 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면서 단백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문제 몇 개 풀어보기 전에, 자, 여기 지금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염색체 문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 유전자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유전자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염기 서열의 이상이 생기는 것을 유전자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페닐케톤 요증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존재를 해요. 자, 먼저 페닐케톤 요증 같은 경우는 페닐알라닌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페닐알라닌이 분해되지 않아서 체내에 축적되게 되고 체내에 축적된다면 뭐 페닐케톤과 같은 여러 대사체로 지금 바뀌어서 뇌 조직을 손상시키는 것, 이게 페닐케톤 요증이 유전자 이상에 따라서 발생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남모양 적혈구 얘들도 한번 보면 자, 얘들은 헤모글로빈 유전자 이상으로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남모양 적혈구 모양으로 적혈구가 바뀌어서 심한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얘들은 이제 DNA 염기가 T에서 A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CTT였는데 CAT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RNA 코동 같은 경우는 원래 CTT였다면 우리가 ATGC라고 배웠으니까 C 자리에는 G, T 자리에는 AA가 왔을 거고 근데 오른쪽 CAT 같은 경우는 지금 G, A까지는 똑같은데 문제는 A로 바뀌면서 여기에 지금 U가 왔겠죠. 우리 아까 T는 곧 U라고 RNA에서 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아미노산 한 개가 바뀌면서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합성이 되고 결과적으로 적혈구가 남 모양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의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 메모해주세요. 남모양 적혈구 같은 경우는 얘네들 모양이 산소를 운반할 수 없어요. 그럼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피가 잘 돌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거의 모든 생명체는 유전 암호 체계가 같다. 즉, 같은 유전 암호 체계를 이용하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가 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 자체가 우리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랑 같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균에 대해서 사람 단백질을 생산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유전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들 보면은 밑에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인슐린을 지금 합성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 사람한테서 그리고 대장균으로부터 각각 DNA를 추출하고 이 사람 DNA에서 인슐린 유전자를 잘라서 지금 대장균 DNA에 연결해서 인슐린 유전자가 들어있는 대장균 유전자를 만들었어요. 자, 이때 이 지금 재조합된 DNA를 대장균에 넣는다면 얘네들은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잘 증식을 하고 분열법에 의해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대장균이 사람의 인슐린을 합성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 한 2개 정도만 지금 풀어보고 마무리 해볼게요. 자, 먼저 4번 여러분들이 풀고 일단 멈춰주시고 풀고 그 다음에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번 보면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생명 중심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유전 정보는 DNA에 저장이 되어 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유전 정보는 유전자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때 이 유전자는 DNA에 존재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은 DNA의 유전 정보는 단백질로 직접 전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DNA의 유전 정보가 바로 단백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이에서 DNA를 해서
RNA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DNA 다음 단계가 바로 단백질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 중간에 RNA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귿, DNA는 핵 속에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 우리 아까 RNA로 합성되고 그 다음에 이 RNA가 핵 밖으로 직접 나갔지. DNA는 핵 속에 계속 존재했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 해서 정답이 3번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14번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배웠었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기억!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전사 과정에서 염기 한 개가 바뀐 것이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전사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 병이 일어났냐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전사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유전자에 이미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존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전사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CAT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GAA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전사 과정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상보적인 유전자 서열을 여기서 합성을 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얘들은 뭐 병은 안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 상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사는 잘 일어났죠. CAT에 대해서 상부적인 서열인 GUA를 합성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은 코돈 GAA와 코돈 GUA는 서로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자, 그럼 아미노산을 한번 보니까 GAA는 글루탐산, GUA는 발린이라고 하는 걸 합성했죠. 자, 서로 다른 것을 합성했기 때문에 니은은 맞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아까 코돈 종류는 64종류, 근데 아미노산은 20종류라고 했었죠. 이유는 한 아미노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돈이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코돈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서로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시 보고 여기서는 지금 글루탐산, 여기서는 발린이니까 서로 다르네. 그래서 니은 맞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한다. 즉 코돈이 다르다고 해서 아미노산 종류도 무조건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걸 오늘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귿, 비정상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개수는 정상 헤모글로빈과 같다. 자, 3개로 같죠?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지금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